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조금 대륙과 떨어져 있어서 빨리 해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서구화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이 동양 사회 안에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팽창을 하다가 또 태평양 전쟁이나 또 한국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걸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늘 중화사상이 지배하던 이 동북아에서 변방의 작은 약소국으로 그렇게 이렇게 끼어서 당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흘러오다가 임진왜란을 겪고 또 일제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작은 독립국가가 되긴 했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대륙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공산주의 이념하고 또 해양 쪽에서 확산해가는 제국주의 세력하고 충돌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분단도 되고,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약간 큰 흐름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 가고 있는지 모르죠.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내적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과 존재를 바쳐서 구도를 치열하게 해야 분명한 자기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주변을 잘 보고 여러 나라의 흐름, 또 여러 세력의 흐름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잘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뒤 없는 얘기를 막 종횡으로. 최근에 랑지보살님, 거사님, 투원 거사님이 두 번째 시집을 냈네요. 근데 시집이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우선 투원 거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지난번에는 시집 제목이 뭐였더라? 매일 아침 그 길이라는 시를 냈었는데, 두 번째 시집은 그 길 위에서네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기 힘든 나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리하고 막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그 산책길에서 떠오른 시상들을 이게 아주 쉽고 간결한 그런 시로 이렇게 메모처럼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보고 너무 좋아서 조금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시집에서는 산안보살님이 그림을 아주 멋지게 다 너무 적절하고 근사하게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아주 좋은 시집이 됐어요. 투원거사님하고 나하고 산안보살하고 삼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좋은 시집이 된 것 같네요. 몇 개 읽어드릴까요? 먼저 제가 쓴 그 서문 읽어볼게요. 이 투원거사님의 본명이 조종현이거든요. 조종현의 본명은 투원이다. 뚫을 투 근원 원이에요. 근원을 꿰뚫으라는 뜻으로 내가 붙여드린 불명인데 정작 투원거사는 투원, 그러니까 영어로 투 그리고 원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보면 원투 스트레이트를 뻗을 것 같은 단순 질직의 극치를 보여주는 남자. 그에게 투원은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첫 번째에 앞서 두 번째 펀치를 먼저 뻗지? 화두를 들고 그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걷는가 보다. 그 길에서 낙엽처럼 주워든 넋두리가 바로 이 시들이며 또한 그가 자신의 일생에 걸리적거린 것들을 향해 날리는 두 번째 펀치들일 것이다. 나는 그의 펀치를 맞고 그의 도반이 된다.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지음이 된다. 그의 외로운 걸음과 뒷모습에서 끝없이 그와 동행하고 싶은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그의 랑지와 더불어 랑질은 투원거사님 마누라예요. 여기는 우리 버파리의 불자이기도 하고. 첫 번째 시 희망과 절망. 희망과 절망의 차이를 내 방식으로 찾은 것 같아 오늘은 모처럼 행복하다. 희망과 절망은 한 글자 차이. 희망을 놓치지만 않으면 절망에 빠질 일이 없다. 끝까지 희망을 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뭔가 딱 와닿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소소한 행복. 너무 멀리 찾아 헤매었다. 길 끝까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첫걸음이 설레는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길 끝에 다가가서야 알았으니 못난 놈. 참외. 랑지가 참외를 먹어보란다. 참외 맛이 입속에 극락이었다. 입속의 극락을 탐닉하다 아주 어렵게 겨우 참외 두 알을 남겼다. 더 이상 나만 입속의 극락을 즐길 수가 없었다. 입속의 극락보다 랑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름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다. 랑지도 내 생각에 동의한다. 질러라 질러. 다 지름신이 책임진다. 내가 지르는 게 아닌데 뭘. 신난다 신나. 자유는 나의 것. 행복도 나의 것. 지름신은 그냥 지를 뿐. 지른 바 없이 지를 뿐. 귀명각. 귀명각은 선장 일종인가 봐요. 꽃이 뭐 어쩌다가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는. 햇살이 눈을 못 뜨게 만드는 아침.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랑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손님과의 인사를 뒤로 미루어 만나지 못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은 다음날 떠났다. 이 귀명각이 손님이에요. 선인장 꽃이. 엄마. 오늘 엄마 뭐 하셔? 엄마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간다. 엄마 음성에서 꽃향기가 한껏 묻어난다.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백합향으로. 줄탁동시. 엄마와 나와의 관계이다. 담배꽁초를 주워 피던 시절 한 여인이 나를 낳아 엄마가 된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음도 알았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들아, 너의 뒤통수만 봐도 아들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나는 안다. 달림, 엄마의 전화, 다급하신 목소리. 너 어디니? 얼른 보름달을 보라신다. 달림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니 얼른 소원을 빌라신다. 네, 하고 밖에 나가 달림을 올려봤다. 달림은 굉장히 바빠 보였다. 나는 참기로 했다. 달림의 미소 봤으면 됐지. 최초의 미라클. 내 인생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엄마와 나와의 만남이에요. 엄마의 아들로 세상을 만난 날, 내 삶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아들의 뻥. 모처럼 엄마와의 점심 식사. 엄마, 제가 호강시켜드릴게요. 보통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다. 내 나이 58. 이 나이에 엄마에게 호강시켜드린다고 뻥치고 있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늙은 초등학생이 아닐까. 아버지. 시간은 성실히 흘러 아버지가 세상에 계셨던 날보다 10년을 넘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보다 10년을 넘게 세상에 남아있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까요? 기대. 지난 시간 팔순이 진작 지나신 어머니의 작은 기대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내 인생 늦게 합류한 랑지에게도 어렵다. 두 여인의 사랑은 뜨거운 태양 아래 서늘한 그늘처럼 날 어루만지네. 일부는 주로 이제 엄마나 랑지하고 관계된 이야기들이었네. 2부로 넘어갔어요.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일까? 저게 내 마음일까? 아니면 어젯밤 바람에 떨어진 살구가 내 마음일까? 찾을 수 있을까? 깨달음. 예, 시 읽어주면서 그림도 보여주면 예, 이거 나중에 저 시집을 갖다가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깨달음.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으시는 분들의 말씀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말을 떠나 있다고 한다. 오늘 더벅머리 중년 나의 깨달음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라는 것. 제일 짧은 순간에도 깨달아지나 찰나에도 영겁에도 다 닦을 수 없는 요마미소. 어느 날 아침 전화기 너머로 수원가사님 하며 까르르 웃는 영자 누나, 영자보살님 얘기예요. 그 찰진 목소리가 들린다. 그 웃음소리엔 애환과 세상 속 모든 꽃들이 느껴진다.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 보이시고 마가습은 미소 짓고 이와 같지 않을까? 순리. 해가 진다는 건 어디선가 달이 빛날 시간이 왔다는 것이고 또한 달이 지고 있다는 건 해 뜨는 시간이 되어간다는 사실이고 단순한 순리를 매일 잊고 살아간다. 가끔 나의 무지몽매함을 질타할 뿐. 세상 풍경. 매일 내 눈엔 새로운 풍경이 보인다. 어쩌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풍경이 오늘도 내 눈에. 멘토. 문을 열고 집 앞을 나서면 만나는 반석산의 오랜 주인. 나무와 새들, 도로의 신호등, 늘 밝은 웃음으로 아침을 여는 야구르트 아주머니. 언제나 그 자리에 내 곁에 있었다. 매일 아침 그 길. 매일 아침 그 길은 온전한 모습으로 날 기다리고 있다. 그 길, 그 숲, 시냇물, 그 길에 핀 야생화. 그들의 온전함은
하루도 손색 없는데 변한 건 남뇌진 내 마음뿐이다. 오늘은 몹시 부끄럽다. 내일 아침부턴 나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그 길을 찾아야겠다. 길. 아침에 길을 나서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58년 동안. 그러다 어느 날 그 길 끝에서 길을 잃었다. 그 후 나는 길 없는 길에서 홀로 서 있다. 나가는 문. 나가는 문을 찾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세상에 널린 많은 지식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쉽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선택에는 고통이 따르고 또한 희열도 찾아온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이다. 지나간 시간. 오랜 시간 좋은 햇살과 따뜻함이 내 주위에 머물렀다. 그 시간 내 주위엔 많은 사람들과 넉넉함이 넘쳐나 변화의 조짐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내 주위엔 낯선 얼굴들로 가득하다. 검증. 많은 생각과 혼돈이 산지한 삶 속에 갇혀 살았다. 둥근 공 위에서 살아가는 서커스 단원이 지금 내 모습. 내 생각과 내 얼굴을 검증할 방법이 꼭 필요한 때이다. 침묵.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은 나의 말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던 세상,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면서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다. 거짓과 진실. 가을 하늘 뭉게구름처럼 온 하늘을 거짓이 차지하고 진실은 그 구름 속 햇살처럼 거짓의 틈새에서 존재의 진실을 알리며 빛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이 눈부셔 보지 않고 그저 뭉게구름만 보고 있네. 법원과 재판장님. 이 투원거사님이 6년 동안 시달린 게 계속 그 재판 받는 거였어요. 하던 사업을 어떤 사람이 이제 가로채고 투원거사를 몰아내려고 뭐 배임죄론가 막 고소하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재판을 다 이겨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치들이 많아요. 법원과 재판장님. 5년 전 어느 날인가부터 월 4회 가까이 법정에 나가는 일이 생겼다. 법원, 검찰청, 경찰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찾아가 신문고를 울리라고 도와주는 제도가 많으니 공정하게 도와주겠다고 말끝마다 떠드는 사람들. 그러나 5년 동안 진정한 도움은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모두가 내 시간, 돈 아니면 인생을 요구했을 뿐. 상식.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상식이 최소한의 법이란다. 그 말씀을 믿고 6년을 찾았다. 어디에도 없는 상식을. 잃어버린 세월. 모모 씨 덕분에 6년 가까운 세월을 잃어버렸다. 재물을 찾는 건 높으신 판사들이 판결로 해결해 주든 말든 할 테지만 세월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그날 울음이 웃음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가슴 깊이 들어오는 칼날을 참아내자.
용광로만큼 뜨거운 가슴이면 이제 3부로 넘어갔어요. 처서 새벽녘 처서가 보낸 바람에 놀라 잠에서 깼다. 절기가 삶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 내일은 일찍 삶의 지혜를 찾아 길에 나서 봐야겠다. 절기가 주는 진실을. 각각의 온기와 한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피부로만 알 수 있다. 가을. 바람이 부니 가을을 맞은 나무가 몸에 붙어있는 잎들과 이물질을 몸에서 떼어내며 새 단장을 준비하네. 정작 단장은 봄이나 와야 할 텐데. 세상의 덫. 기억 저편의 가을 하늘과 지금의 가을 하늘은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내 몸은 세상의 가시에 긁히고 덫에 걸려 상처투성이다. 가을 낙엽처럼 나도 낮은 데로 떨어져 썩어 거름이라도 되어 다른 무엇인가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람. 바람이 오면 바람은 바람에게 마음을 맡기고 바람이 가면 바람에게 몸을 맡기고 그래서 정신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가을이 주는 기억. 성찰이 필요한 계절. 가을바람이 내 가슴을 스쳐 나를 비우고 키우고 부는 바람에 나는 자란다. 지금 이 순간이야. 아니면 합방이야. 찰나만 지나도 다음엔 이 순간이 없어. 어느 순간도 멈춰 세울 수 없어.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을 후회로 또 허비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빈틈없이 타이밍해야 해. 바로 이 순간의 주인이 되려면. 삶 속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 나도 결국 죽을 것이고 삶 속엔 나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 정신과 육체의 고통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삶은 나와 나의 고통까지 다 담고 있다. 시간은 다 내 생각과 달리 흘러가고 다음 생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현재 삶은 결코 건너뛸 수 없을 것이다. 길 없는 길. 생각 없이 길을 나섰다. 길을 모르면 길가에 핀 야생화에게도 묻고 또 길을 잃으면 단풍이 곱게 든 나무에게도 물었다. 하중되는 사이 세상은 어둠에 갇혔다. 길을 잃은 나에게 고요한 소리가 들렸다. 너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고. 그 길. 실로 오랜만에 그 길에 들어섰다. 세상은 내게 지붕 없는 학교였다. 숲길은 겨울 준비를 다 마친 듯 했지만 이번에도 나는 세상이 놓은 덫을 영리한 짐승처럼 다 피해가진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걸어가리라. 덫이 발목을 잡아챌 그 마지막 걸음까지. 경쟁. TV 속 자연인이 되어 살지 않으려면 포기 없는 마음, 두려움 없이 무쇠의 뿔처럼 달려가는 길. 나눌 수 없는 슬픔. 흰 눈이 온 산을 지붕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견디며 봄을 기다린다. 나도 슬픔의 무게를 인내하며 봄을 기다려보자. 비.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구름은 비를 뿌리고 그 비를 맞은 내 가슴은 새싹을 틔우며 내일을 맞이한다. 끝. 맨 끝에는 투ong거사하고 랑지하고 바다 보고 앉아있니. 아주 멋진 시집이에요. 아주 지금까지 내가 본 시집 중에 제일
쉽고 근데 다가오는 거는 아주 분명하고 사람 살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시들이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 본 다른 그림들은 이게 좀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그런 그림 같았는데 이거는 시하고 너무 잘 결합되고 또 우리 일상의 그림인데 너무 편안하게 아름답게 다 묘사가 됐어요. 어, 키위새가 날개가 없어요? 네. 큰 알을 낳아요. 그 새 알 속에가 새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들어있는데 엄마가 자기만한 알을 쪼는 그림이네. 키위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에 키위가 똥을 넣어가지고 그 똥이 막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지도 못하고 그냥 몸집이 큰 새니까 똥도 엄청 그 섬에다가 많이 쌓아놨겠죠. 그러니까 그 섬에는 그 새똥이 덕지덕지 막 엄청 붙어 있나 봐요. 그걸 비료로도 쓰고 또 구두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 키위라고 하는 미제 구두약이 있어요. 살아간 모습이 다 제각각이고 사는 건 다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또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살아요. 그런 고민을 시작하셨던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고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살아갈까요? 그러다가 죽을까요? 이 생사의 목적은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놀랍죠? 생사의 목적은 생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아야 돼. 그걸 막 알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러기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해낸 거 이건 다 망상이고 진짜 생사의 의미나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체득해야 된다고. 살아가면서 그게 실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이 아니고 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렇게 하면서 그 생사의 고통에서 생사의 무상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데 어떤 살면서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고 죽으면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사하고 열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론적인 말이 아니고 그게 존재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속에서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열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또
열반에 드시고 그렇게 열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자 한 그래서 생사에서 건져서 이르게 하고자 하신 그 지점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처님의 84,000 법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생과 사라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신 것 그리고 돌아가신 것 이것이 진짜 법이에요. 그 열반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고. 아까 이거 저 뒤로 갔어요?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한때 어떤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2차원의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걸 떨어져서 보면서 되게 편안한 추억이나 회상 혹은 그런 관점을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3차원은 되게 불안정한 세계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고 어디서 어떤 놈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고 나를 언제 덮칠지 모르고 나를 언제 파멸시킬지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2차원은 뻔해 그냥 고정돼 버렸어. 거기 무슨 일이 더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이어가지고 있다가 내가 법회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 한 번씩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을 화가들이나 그린다고. 지금 뭐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그냥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이 풍경을 자기 느낌으로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화가 더 이상 의미 없지 않은가 하고 한때 그 장래 회의, 장래 위기에 부딪혔었잖아요. 여전히 인간은 좋은 걸 보면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그림으로나 뭘로 글로 재현하고 싶어한다고. 본래 이제 이 모든 것이 풍경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창조적인 본능 이것의 창조자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뭔가 새로운 것을 혹은 좋았던 것을 다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참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계속 뭘 그리고 뭘 글을 쓰고 막 한다고. 지금은 뭐 챗GPT 막 이런 게 소설이고 뭐 써보라고 하면 막 즉각 막 어마어마한 양을 막 써버리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창조적인 마음, 뭔가 새로 창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든 말든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이걸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유지. 이거 이제 안 팔리니까 가치 없어. 이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럼 뭐 할 거예요? 네.
가끔 여러분도 뭐 화가들도 요새는 이제 잘 그림을 안 그리고 그림이 팔리지도 않고 막 그런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본능을 억압하지 말고 한번 그려보시라고. 지금 저 김성권 거사님이 아까 내가 시를 읽으니까 시 읽지만 말고 그림도 보여달라고 하신 이유가 거사님이 지금 계속 그림을 그리거든요. 내가 보기엔 진짜 유치한 엉터리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리는 대상이 다 부처님이고 불교에 관계된 것들이 요새 이제 거의 꽂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몰라. 근데 생각해 보면 고우도 되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을 못 그리는지 고우가 이제 동생이 붙여주는 돈 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자기가 할 거는 그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성공할까 하고 그 파리에 무슨 이제 그런 인상파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매일 밤 그 독한 술 뭐라더라 이름이 그 압생트? 네, 그걸 마시면서 떠드는 데서 몇 달 동안 지내보다가 놈들은 그림에 대해서 말만 하지 그림을 안 그린다. 화가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고 이제 시골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감자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시골에 가서 보니까 그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너무나 정답고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들이를 하면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뭐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내가 사실은 화가니까 그림을 한 점씩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화가냐고 아 이거 당신이 그린 거냐고 좋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갔대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지금 막 몇 억씩 몇십억씩 하는 그런 그림들이겠죠. 그 시골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가 진짜 그림을 그려도 왜 이렇게 못 그렸을까? 사람을 그리면 진짜 사람같이 좀 그리지. 고는 아주 투박한 선으로 막 이렇게 찍찍찍찍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막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죽고 나서야 빛을 발하고 지금 세계에서 이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그런 그림들이 고의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농부들이나 또 이제 화단에서는 별로 평가하지 않던 그런 졸작들이었던 거죠. 모르는 거예요. 고의 그 진심 이런 것이 그냥 그렇게 질박하게 드러났을 뿐이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럴 뿐이지 누군가의 눈에 이제 그게 딱 들어오면 그런 그림이 또 엄청나게 평가되고 사람들은 뭐 모르고 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잘 그렸다고 하는 그림이야 하면서 막 가서 보고 돈 비싸게 주고 막 살려고 하고 그게 그렇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사는 삶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싹 무시해야 돼.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기 마음밖에 없다고. 근데 그 마음이 이 작은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이 우주를 감싸고 남는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 참 주인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자유롭고 당당하고
또 소외된 삶이 아니라 참여적인 그런 삶이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걸 보고 듣고 또 행동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참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그것이 알아서 하게 하면 돼. 그것이 이렇게 사물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물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어가는 대로 보고 있지만 어떤 때는 나서서 행동하고 일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아서 해나가게 하면 된다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보람을 누리고 있다. 혹은 거기서 소외된 어떤 씁쓸한 좌절감이나 패배감 혹은 허무감 속에 빠져 있다. 뭐 그런 차이를 느끼는 건 다 이 자아라고. 자아가 괜히 나서가지고 뭐 해볼까, 어디 뛰어들어 볼까, 저놈이 방해할 텐데 그냥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혹시 누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는 놈이 다 이 자아잖아요. 이 자아가 이렇게 소외를 극복하고 동참, 이 세계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리고 본원의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이 모든 걸 해나가고 있거든.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무사태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놀고 또 어떤 때는 나서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여행하고 헤쳐나가고 불타오르고 어떤 데는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 주체라는 것을 자각하면 된다.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이란 바로 그것뿐이에요. 우리 버파림의 봄, 가을 큰 행사들, 그러니까 봄에 불연절 행사랑 가을에 그전에 이제 가을 음악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한 사람제라고 붙여서 하기로 했죠. 근데 이 행사 때 임원진들이 무슨 돈으로 이런 행사를 할까? 혹은 이제 불연절 같은 때 등을 얼마나 팔아가지고 1년 살림에 보탬이 될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손익계산을 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봄, 가을 행사를 해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데 절에서는 이제 1년에 쓸 돈을 거의 다 불연절에 등 팔아가지고 그렇게 벌거든요. 근데 우리 절에는 오는 사람들이 법문 들으러 오고 그 절이 이제 뭐 하는데 돈 내라 뭐 하는데 돈 내라 막 그렇게 부담을 안 줘서 좋다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니는 절이 다 있고 거기가 이제 예쁜 자기가 꽂히네. 예쁜 꽃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뭘 팔아서 간장, 된장 팔고 뭘 팔고 막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준비한 행사 이걸 많이 잘 알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동참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뜻에 맞는 거고
연극이랑 지금 저 법당 안에 그 한쪽 면에 그림 걸려 있잖아요. 그 초인도에 지금 이 이제 이 찻상 만든 그 네 예술가 부부, 가난한 부부의 그림이거든요. 그중 이제 그 보살님 그림인데 그분들이야말로 그림 거의 팔지도 못하면서 평생 그림 그리고 도자기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어쩌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팔면 팔고 사면 팔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몸에 병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은 그려지는 대로 조금씩 그리고 도자기는 이제 안 만들고 대신 이제 이런 가구를 조금 예술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몇 개를 제가 골라왔어요. 그래서 저기다 걸어놨는데 보고 좋으면 그거 사가셔도 돼요. 그러면 그 가난한 부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파서 이제 아픈데 그래도 이제 그 병을 이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네?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가면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돈벌이를 하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겠다,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노예화되는 길이에요. 그 일을 정말 자유롭고 당당한 이 세상의 주인인 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나오는 대로 하고 잘할 수 있으면 잘하고 뭐 좀 못되면 그냥 못된 대로 그냥 하나도 잘못된 것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제 분별로 이해득실로 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서로를 노예화하고 또 상대방의 능력이나 혹은 그 일의 성과들을 상품화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산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다. 그러지 말고 우리 버파림에서는 같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하고 다른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 돕기도 하고 그런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와서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라고.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뭐 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를 해방구라고 말했거든요. 여기는 해방된 지역이다. 그 전에 이제 봉건의 압제라든지 그 가진 자들이 착취해서 인민이 해방된 곳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분별이라든지 혹은 이해득실의 이 아수라장에서 다 사실은 벗어나고 싶잖아요.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여기 버파림이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잠시라고 해도 또 제한된 공간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서로
어울리고 존중하고 돕고 벽 없이 그렇게 융통하는 우리가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통은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둘이 나눠져 있는데 서로 좀 통하는 것이라고. 근데 융통은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러니까 서로 원래 다르지 않고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서 이렇게 주고받고 흘러가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융통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있다가고 여기서 행복해 하다가 그렇게 떠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꽃들 보면 우리가 왜 행복해져요? 행복하게 될게요. 이 꽃들이 행복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꽃이 그냥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꽃이 피어야 이제 벌과 나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또 화분이 이렇게 수정 옮겨져 가지고 수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도 열매가 보존돼서 자기 종이 번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꽃이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또 뭐 그런 계획도 없다고요. 꽃의 생리예요, 그냥. 그런 어떤 목적 의식 같은 것이 이 속에 그냥 들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꽃도 피워내고 또 그렇게 열매도 맺고 또 번성하고 종이 이어져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우주의 목적 이거하고 일치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꽃 속에 내재한 존재의 목적,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해받게 되는 거죠. 체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국문학사 국어 시간에 배울 때 고려시대에 많이 유행한 그 문학이 장가잖아요. 고려 장가. 근데 유생들이 서민들의 그런 장가를 남녀 상렬지사라고 그것은 자기들은 이제 한자로 뭐 그 되게 딱딱하고 그런 시를 지으면서 놀았어요. 그게 뭐지 장르가? 그 중에 경기체. 네. 가사님 그런 걸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서울 법대 같은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 경기체가 중에 백작약, 정용작, 작약 무슨 작약 작약꽃 예쁜 작약꽃 이름을 쭉 나열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용 작약이네. 정홍 작약. 에? 예. 꾸미고 치장해도 돼요. 그 정확한 이 제목이 뭐지? 내용이? 뭐 뭐 재주를 부리거나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뭐 잘난 척 하거나 뭐 그러려는 마음이 없느냐고 물어본 거네요. 근데 이 꽃이 지금 치장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고요? 얘는 원래 그대로 이렇게 치장을 하면 돼요. 남들이 잘 모르게 이런 거사님들 갑자기 속아 넘어가게. 중앙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기준선을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예전에 법정 스님이 이제 그렇게 막 뭘 치장하고 뭐 하는 걸 엄청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누가 염주를 줘서 내가 스님들이 염주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염주를 걸고 그다음에 법정 스님 뭐 거기 암자 돌보는 일을 하러 갔더니 스님 막 화를 내시면 그 집어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그때 알고 보니까 막 그런 거 가지고 꾸미고 막 이렇게 근사해 보이게 하고 그러지 말라고. 스님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치장이나 장식이나 막 이런 걸 싫어하셨죠. 근데 또 극단적으로 청결하고 단순하고 질직한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지나치다 싶고 뭐 결벽증 환자 아닌가,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스님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수행자는 그래야 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수행자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돼. 지저분하고 막 이래저래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를 만나면 같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안팎으로 단정하게 하게 되는 사람이어야 좋잖아요. 그래야 스승이지. 근데 수행자가 막 풀어져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소탈하고 털털하고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막 행동이 무질서하다든지 선을 넘어간다든지 또 주변이 막 그렇게 정갈하지 못하고 너저분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좀 편안해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비웃는다고 또 욕하고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는 거 뭐 이거는 수행자의 위의나 혹은 불법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좋아하고 또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를 근사하게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게 보게 만들려고 하는 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숨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이제 가식적이고 좋지 않은 의도같이 보여질 수 있는데 또 그거 당연하다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연계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더 예뻐지려고 하고 이 꽃들이 이렇게 예뻐진 것도 예쁜 꽃들이 벌이나 나비를 부르니까 거의 선택받으려고 계속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진화한 결과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 이게 막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생존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본성 속에 있는 것이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사님이 이제 이건 그냥 예쁜 거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그렇게 단장하고 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뭐 실수 안 하고 막 머리 막 흥그려가지고 일부러 이게 내 본래 모습이라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것도 멋이라면 멋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옷 찢어가지고 막 입고 다니고 막 머리 막 더럽게 막 감지도 않고 막 이렇게 꽈가지고 그것도 무슨 헤어스타일이라고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지나치게 자기적이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약간 다른 사람 마음을 거스르게 돼요. 왜 저러지? 쟤 무슨 꼴이야? 막 이렇게 어, 전라도 말로 역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상 거스르는 상 역상이네 역생이네 막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순상이라는
말이 반대말이지. 우리 마음에 들고 거스르지 않고 아주 좋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제 막 꾸미고 뭐 이래저래 하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지나치고 하면은 그게 역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직장에서 네. 직장에서 옆에 직원하고 같이 어떤 일이 서로 약간의 방법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동생을 나무랐어요. 그래도 좀 전에 스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것이 다 하는 거니까 네.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네 맘대로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궁금해요. 보살님 일도 아니고 보살님 동생의 일만도 아니고 보살님 동생의 직장의 아니 동생한테 사람들하고 동생하고 동생이 관계된 갖는 그런 마음의 얘기를 상처. 내가 왜 지금 풀어줘야 돼요. 자, 네 맘대로 살아라 했으니 그냥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보살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보살님 안에 무엇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알아서 한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그 본성을 믿어야 돼. 그것이 가장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제일 적절한 방법으로 돕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선의로 갖게서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 그거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진짜 부처님이라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걸 하는 그것이 그 본성이 불성이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고 진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뭐 석가모니라고 하는 옛날 사람 그 사람을 믿는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이 모든 걸 해나가고 있는 이것이 볼 줄 모르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이걸 보는 거 이것도 그것이 그렇게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건 세상에 제일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라고. 그것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게 위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주인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어떻게 보면 나를 거기에 귀시켜야 돼. 나를 던져야 돼. 그것이 알아서 이제 해간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 갈 수가 있다고. 항상 문제는 내가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문제 삼고 그걸 또 풀라고 막 낑낑대고 못 풀겠다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다 이미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를 그럼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또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내가 그것을 믿고 거기에 나를 그냥 맡긴다고 할까? 바친다고 할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다 해나가는 거를 순간순간 느끼고 그냥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고. 이게 보살님의 문제와 보살님 동생의 문제와 그리고 그 직장에 얽힌 그 사람, 동료
문제와 또 내 문제와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같이 푸는 방법이에요. 버스 도착하기 전에 이거 마시고 일어나 버리자고요. 나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연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 막 어떤 일을 말려들어가지고 하느라고 고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절지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이제 같이 수행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러다가 절이 막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수행하고 막 좋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저 근에 매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저걸 만들어 놓고 수련회 들어가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보온이랑 직전까지 막 그렇게 고생해서 저걸 하고 뭐가 있다, 뭘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착각이고 지혜가 있는 분들, 부처님 같은 분의 눈으로 보면 있는 것이 다 비어서 없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부처님이 경전에서 표현하셨듯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나도 없는데 무엇이 나의 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명 속에 있는 중생이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생이 그걸 놓는 게 쉽겠어요?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많이 그동안 모으느라고 생긴 그 집착심, 놓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더 강해져 가지고 더 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없이 살아본 사람이 없이도 사라지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쉽게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시장통의 사람들이 누가 뭐 필요하면 더 잘 내놓고 더 잘 주고 내가 정말 곤란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면 더 잘 주고 막 그런 걸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서로 막 너무 많이 가지려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평가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학습되고 세뇌돼서 그렇지 이제 과거생까지 거슬러서 인과의 이치로 보면 이번 세상에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베푼 공덕으로 그런 부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마음을 내면 잘 베풀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절 만들고 막 큰 스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큰 시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큰 부자들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큰 마음을 잘 못 내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전생에 그렇게 시주라든지 남한테 베푸는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거를 그 복으로 이번 생에도 이렇게 많은 걸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베푸는 업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번 생에도 그렇게 쉽게 보시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재벌 2세, 3세가 이제 경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놈들은 이제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것인데 그 부모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해가지고 막 일군 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없을 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처지도 생각하고 막 이래저래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2세, 3세의 경영인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지도 몰라요.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근데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자기 재산 그대로 두고 있어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부자다 이런 생각 없이 아주 허심한 마음, 아무것도 뭐 가진 것 없이 그냥 나로 당당하게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이렇게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있어 보면 그게 훨씬 자유롭고 또 이 의식이 이렇게 순수하게 깨어나서 이렇게 넓은 지평을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당당한 그런 실존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게 놓아버리기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이것도 참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너무 이 소유 관념 속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우선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거, 무소유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 이것이 우선 해야 될 것.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은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 뭐 그냥 다 줘버리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없이 존재하는 거, 그냥 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존재로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이제 좋은데 회양하고 하는 것이 쉽게 가능해지겠죠. 그 사람들 지금 계속 이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일하면서 사시다 보니까 누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 이런 문제가 가끔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런 걸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사람이 소유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통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소유 없이 존재하는 그 존재감, 그 기쁨이나 당당함, 자유로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복되게 잘 쓰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돌이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